여기 한국을 자기 자랑만 심한 나라로 알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주위 나라들의 비판적 기사만 접하고 말했다는데요. 그러나 그는 한국을 직접 경험하고 다큐멘터리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국을 싫어하던 그는 과연 어떤 경험을 했던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려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처음에는 한국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가고 싶지 않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워드 노먼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20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이야기를 담아왔어요. 정말 많은 나라를 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그런데 한국이요? 한국은 제가 가보고 싶은 나라 목록에 없었어요. 사실 전 한국에 대해 이미 굳은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인터넷에서 읽은 것들로 한국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김치는 자기네 것이라고만 주장한다는 기사들. 한복이나 태권도가 누구 것인지 갑론을박하는 이야기들. 모든 게 지나친 자부심. 이건 우리 것이지 너희 것이 아니야. 라는 태도로만 보였거든요. 뉴욕에 있는 제 책상에 앉아 컴퓨터로 서울 사진들을 보고 있었어요. 높은 빌딩들, 밝은 불빛들,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 그냥 평범한 대도시처럼 보였죠.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는 걸까요? 왜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에드워드, 우리 이 한국 프로젝트에 당신이 필요해요. 어느 날 아침, 제 상사인 사라가 말했어요. 그러면서 두꺼운 서류를 제 책상에 던져놓고 있었죠. 아시아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싶어 해요. 저는 별로 관심 없이 서류를 대충 넘겨보고 있었어요. 거기서 뭘 발견할지 이미 알고 있어요. 제가 말했죠. 자기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하는 나라겠죠. 사라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말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당신을 보내는 거예요. 당신은 진짜 이야기를 찾아내는데 능숙하니까요. 저는 여전히 확신이 없었어요. 그 진짜 이야기가 제가 이미 믿고 있는 것과 일치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그저 지나친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에 자신을 증명하려고 너무 애쓰는 나라일 뿐이라고요. 그날 저녁, 제 아파트에서 카메라와 장비를 싸고 있었어요. 짐을 싸면서 뭐라고 말할지 연습하고 있었어요. 한국, 자기 이미지에 집착하는 국가. 소리 내어 시도해봤죠. 네, 괜찮게 들렸어요. 시청자들이 마침내 그 모든 K-팝 비디오와 맛있는 음식 쇼 뒤에 숨겨진 진실을 보게 될 거예요. 제가 진짜 한국을 보여주겠죠. 적어도 제가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을요. 같은 제작자인 친구 마이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음 주에 한국 가. 제가 말했죠. 열린 마음을 가져. 그가 말했어요. 내가 3년 전에 거기 갔었는데 내 예상과는 달랐어. 뭘 기대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어. 자신 있게 대답하고 있었어요. 이건 발견의 여정이 아니야. 확인의 여정에 가까울 거야. 이미 모든 걸 다 안다고 너무 확신하고 있었죠. 비행기에 오르기도 전에 이미 다큐멘터리 계획을 다 세워놓았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한 그대로일 거라고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요. 출발 전날 밤, 제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다큐멘터리에 대한 모든 아이디어를 적어 놓았거든요. 중국, 일본과의 문화적 논쟁에 대해 인터뷰하기. 모든 것을 한국적이라고 주장하는 방식 보여주기. 왜 그들이 자기 문화에 대해 그렇게 방어적인지 설명하기.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어려운 프로젝트가 아닐 거예요. 이미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을 촬영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되죠. 그날 밤 잠들면서 모든 것이 곧 바뀔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비행기에 올랐어요. 머릿속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에 대한 판단으로 가득 차 있었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를 배우게 될 거였지만
그땐 몰랐어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확신하는 것들이 실은 우리가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사실을요. 첫 번째 놀라움은 인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찾아왔어요. 혼란스럽고 시끄러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까지 경험한 공항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정돈된 공항 중 하나였어요. 안내판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써 있었고요. 바닥은 너무 반짝거려서 거의 제 모습이 비칠 정도였어요. 사람들은 조용하고 예의 바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이건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거겠지. 제 오래된 생각을 붙잡으려고 하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진짜 한국은 이럴 리가 없어. 서울로 가는 고속열차를 탔어요. 좌석은 편안했고 기차는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죠. 창밖을 보니 멀리 푸른 산들이 보이고 가까이에는 아파트들이 있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한국인 남자 한 명이 제 옆에 앉았어요. 그는 안경을 쓰고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죠.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임재훈 교수라고 소개했어요. 서울의 한 대학에서 국제정치학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드시나요? 제 카메라 가방을 보고 그가 물었어요. 네, 제가 대답했죠. 저는 한국이 모든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싶어요. 알잖아요. 김치나 한복 같은 것들이요. 그가 화를 내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거라 예상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었죠. 노먼 씨,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누군가가 당신의 이름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그의 질문에 제가 불편함을 느꼈어요. 좋은 대답이 떠오르지 않아서 다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이제 우리는 서울의 한 지역을 지나고 있었어요. 현대적인 유리 건물들이 알록달록한 곡선 지붕을 가진 오래된 사원 옆에 서 있었고요. 유행하는 옷을 입은 젊은이들이 전통 의상을 입은 노인들 옆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옛것과 새것의 조화였죠. 다음 날 서울의 번화가인 명동에 갔어요. 한국의 국수주의 사례를 촬영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본 것은 가게들로 가득 찬 거리와 그저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몇몇 젊은 여성들은 아름다운 한복, 즉 전통 한국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들을 인터뷰하기로 했어요. 분명 한국의 자부심과 소유권에 대해 뭔가 말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오늘 왜 한복을 입고 계신가요? 한 젊은 여성에게 물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예쁘니까요. 저는 한복 모양이 마음에 들어요. 디자이너들이 입기 쉬운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었거든요. 한국 문화에 대한 거창한 발언도 없었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분노도 없었어요. 그저 예쁜 옷이 마음에 든다는 단순한 대답이었죠. 저는 다음 며칠 동안 한국에 대한 제 믿음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궁궐과 박물관을 방문하면서 공격적인 국수주의 전시물을 찾기를 바랐죠. 하지만 계속해서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긴 역사에 대한 조용한 자부심이었죠. 제가 예상했던 분노에 찬 방어적인 태도가 아니라요. 제일 큰 시험은 울산에 있는 중공업을 방문했을 때 찾아왔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소 중 하나죠. 저는 한국의 경제적 공격성과 국가적 자부심에 관한 질문들을 준비해왔어요. 하지만 거대한 조선소의 가장자리에 서 있자니 말문이 막혔어요. 한때 바다였던 곳에서 거대한 배들이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1970년대 초반에는 이곳이 그냥 바다였어요. 제 가이드인 영수 씨가 말했어요. 우리는 이 조선소를 만들기 위해 산을 옮겼죠. 그는 과장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말 그대로 언덕을 깎아내고 그 흙으로 바다의 일부를 메워서 배를 건조할 수 있는 땅을 만들었던 거예요. 30년 동안 그곳에서 일해온 용접공 최만식 씨를 인터뷰했어요. 그의 손은 굳은 살로 두꺼워져 있었고 얼굴은 오랜 야외 작업으로 거칠어져 있었죠. 우리는 매일 14시간씩 일했어요. 그가 말했어요.
왜 그랬냐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실패했을 테니까요. 우리나라는 우리가 성공해야만 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랑이 없었어요. 그저 단순한 사실의 진술이었죠. 이 사람들은 세계에 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 믿을 수 없이 열심히 일했던 거예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제가 촬영한 영상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 어느 것도 제가 말하려고 계획했던 이야기와 맞지 않았죠. 저는 모든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집착하는 나라를 찾으러 왔어요. 하지만 대신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를 세우기 위해 열심히 싸워온 나라를 발견하고 있었죠. 호텔 창문을 통해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제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한국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던 걸까요? 매일 새로운 도전이 제 오래된 생각들을 시험하고 있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 했죠. 제 다큐멘터리가 변하고 있었고, 저도 변하고 있었어요. 원래 계획을 고수하려고 노력했지만, 날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실제 한국은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제가 상상했던 한국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었거든요. 한국에 온 지 3주쯤 됐을 때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계획했던 다큐멘터리가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지나친 자부심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보고 있는 모습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제 원래 생각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포항에 있는 거대한 철강 회사였어요. 제철소는 원철을 건물, 자동차, 배에 쓰이는 강철로 만드는 거대한 공간이에요. 공장은 제 앞에 작은 도시처럼 펼쳐져 있었고 높은 굴뚝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어요. 용암보다 뜨거운 온도로 금속을 녹이는 용광로 때문에 공기가 뜨겁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드디어 한국의 공격적인 산업적 야망의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나라를 따라잡기 위해 너무 강하고 빠르게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요. 안내원이 회사의 역사관을 안내해주고 있었어요.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신문 기사들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은 강철을 만들 수 없다고 했어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우리에게는 필요한 자원이나 지식이 없다고들 했죠.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시도해야만 했어요. 그녀는 1980년대 일본과 오스트리아로 제철 기술을 배우러 갔던 한국 엔지니어들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일부는 이 지식을 한국으로 가져오려는 열망이 너무 강해서 스파이로 의심받기도 했대요. 그들은 강철을 훔치거나 한국 것이라고 주장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저 강철 없이는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건설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을 뿐이에요.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그게 필요했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유 없이 국가적 자부심에 가득 찬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끔찍한 전쟁 후에 재건하기 위해 싸우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철소 근처의 작은 식당에 갔어요. 나무 테이블과 플라스틱 의자가 있는 소박한 곳이었고 벽에는 제철소가 건설되던 시절의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노인 한 분이 제 옆 테이블에 앉아 계셨어요. 그분의 얼굴은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그는 제 카메라를 보시더니 제가 기자인지 물으셨고 저는 제 다큐멘터리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그분은 자신을 박태식이라고 소개하셨는데 은퇴한 제철소 근로자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한 건 배가 고파서라고 생각하나? 그가 물으셨어요. 글쎄, 맞아요. 우리는 배고팠죠. 하지만 그게 주된 이유는 아니었어요. 그는 소주 한 모금을 마시고 계셨어요. 우리가 실패하면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일했던 거예요. 그저 자존심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죠. 그분의 말씀이 저를 강하게 내리쳤어요. 저는 그들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들이 겪어온 일을 알지 못한 채
너무 빨리 한 나라 전체를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저는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어요. 이곳은 휴대폰과 컴퓨터용 컴퓨터 칩을 만드는 곳이에요. 공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클린룸 수트를 입어야 했는데 이 옷은 제 몸 전체를 덮고 있었고 후드의 작은 창을 통해 눈만 보이게 되어 있었어요. 안에서 보니 공장은 제가 전에 본 그 어떤 곳과도 달랐어요. 기계들이 완벽한 정밀도로 길게 줄지어 작동하고 있었고 방은 민감한 칩을 보호하기 위한 노란 빛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디에도 먼지 한 톨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미현이라는 젊은 엔지니어가 저를 안내해주고 있었어요. 그녀가 말하길 6시간 근무 후였음에도 그녀의 눈은 밝고 또렷했어요. 우리는 1분도 라인을 멈출 수 없어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한 번의 실수로 경쟁사들에게 뒤처지면 우리 부모님 세대가 했던 모든 노력이 낭비되는 거니까요. 그녀의 말이 하루 종일 제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했던 노력. 이 젊은이들은 그저 자신들만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전 세대가 시작한 것을 계속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공무원 시험 준비로 유명한 서울의 노량진을 방문했어요. 밤 11시면 대부분의 도시는 잠들 시간인데 이곳에서는 수많은 창문에서 불빛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각 창문 안에서는 학생들이 책상에 몸을 구부리고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24시간 카페에서 이성우라는 젊은 남자를 만났는데 그는 이런 시험을 3년 동안 준비해왔대요. 그의 책상은 책과 노트로 가득했고 빈 커피잔들이 그가 얼마나 오래 그곳에 앉아 있었는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자처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요. 그가 간단히 대답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저를 놀라게 하는 말을 덧붙였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그만큼 책임감도 커지는 거죠. 우리 모두 그걸 느끼고 있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제 노트와 카메라 장비에 둘러싸인 채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처음으로 카메라를 끄고 제가 보고 있던 것에 대해 정말로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지나친 자부심 때문에 뭐든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나라를 발견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전쟁과 가난 이후에 필사적으로 재건하기 위해 싸워온 나라를 발견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업적을 치열하게 지키는 것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완전히 잃을 뻔했던 것을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조용한 순간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을 반박하는 증거들에 둘러싸인 채 저는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삼키기 힘든 현실이었어요. 자신이 굳게 믿던 것들이 오해에 기반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한밤중에도 불빛으로 밝게 빛나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더 이상 진실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저는 한국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고 이제 제 다큐멘터리는 바뀌어야 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로웠어요. 깨달음이 찾아온 다음 날 아침,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일찍 일어나서 호텔 창가에 앉아 해가 뜨면서 서울이 깨어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사람들은 일터로 서두르고 있었고 노점상들은 카트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도시 전체가 활기로 윙윙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기분이 달라져 있었어요. 몇 주 동안 저는 눈앞에 있는 진실과 싸우고 있었거든요. 한국에 와서 한 가지 이야기를 찾을 것이라 기대했는데 완전히 다른 것을 발견했어요. 이제 그걸 받아들이니 창피하면서도 동시에 설레고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제 노트들을 펼쳐놓고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열심히 일하고 살아남은 이야기들. 현대 건물 옆에 있는 고궁의 사진들. 저에게 자신의 삶을 나눠준 사람들의 얼굴들. 이 모든 것이 한국이 너무 자랑스러워하거나 이유 없이 무언가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제 이전 생각과 맞지 않고 있었어요.
진짜 이야기는 훨씬 더 깊었습니다. 이곳은 역사를 통틀어 여러 번 침략당했던 나라였어요. 그들은 나라를 둘로 나눈 끔찍한 전쟁에서 살아남았고, 불과 몇십 년 만에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 성장했죠. 그들이 문화를 치열하게 지키는 것은 자랑거리 때문이 아니었어요. 여러 번 거의 잃을 뻔했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전화기를 집어 뉴욕에 있는 프로듀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쪽은 저녁 늦은 시간이었지만 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큐멘터리 방향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달라 보여요. 제가 틀렸어요. 저는 인정했어요. 이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았죠. 20년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이렇게 완전히 마음을 바꾼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한국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여기서 더 시간이 필요해요. 사라가 대답하기 전에 잠시 침묵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을 보낸 거예요, 에드워드. 당신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해야 할 때에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통화 후 왠지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제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이제 진짜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됐어요. 한국에서 남은 시간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명동으로 다시 가서 한복을 입은 젊은이들을 다시 촬영했어요. 이번에는 그들의 옷을 다르게 보고 있었어요. 민족주의의 상징이 아니라 거의 잃어버린 뿌리와 다시 연결되고 있는 문화의 신호로 보였습니다. 임 교수님을 다시 인터뷰했는데 이번에는 더 좋은 질문을 하고 그의 답변을 정말로 경청했어요. 그는 한국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었는지 설명했어요. 중국, 일본, 그리고 나중에는 세계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던 거죠. 무언가를 거의 빼앗길 뻔했을 때 그가 설명했어요. 더 꽉 붙잡게 돼요. 그것이 더 소중해지는 거죠. 제일 중요한 발견은 우연히 일어났어요. 서울역 근처에서 적어도 80세는 돼 보이는 노인분이 은행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무언가가 저를 이끌어 카메라를 들고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안에서 그는 창구로 다가가 낡고 오래된 통장을 조심스럽게 카운터에 올려놓았어요. 페이지는 오래돼서 누렇게 변해 있었죠. 1970년대에 이 돈을 맡겼어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창구 직원에게 말했어요. 아직 남아있는지 모르겠네요. 직원은 계좌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직 여기 있습니다. 노인은 미소 지었고 얼굴에 안도감으로 주름이 잡히고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무너질까봐 이 돈을 모아뒀어요. 이제는 그런 걱정이 없어졌네요. 인터뷰해도 되냐고 여쭤보니 그분이 동의하셨어요. 은행 밖 벤치에 앉아서 제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굶주린 사람들이 넘쳐나고 건물들은 폐허였던 그때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몰랐어요. 그가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죠. 우리는 존재할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했어요. 그분의 말씀이 깊이 와닿았어요. 이건 나라가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생존하기 위해 세상에 존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싸우는 나라의 이야기였습니다. 모든 열심히 일하는 모습, 모든 결단력, 모든 문화보호는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에서 나온 거였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걸어가면서 서울이 다르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밝은 가게 간판들, 바쁜 거리들, 옛것과 새것의 조화.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보고 있었죠. 이건 그냥 자랑하는 현대 도시가 아니었어요. 파괴 직전에서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찾으러 왔다가 훨씬 더 강력한 이야기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정직하게 어떻게 전할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다큐멘터리의 새로운 개요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증명의 땅 생존에서 정체성으로의 한국의 여정이라는 제목을 붙였죠. 한 나라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현재를 설명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판단해서 이해로 나아간 여정도 포함될 거고요. 그날 밤 잠들면서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한국은 저에게 좋은 이야기만 준 게 아니었어요. 제 자신의 생각을 의심하고 표면적인 인상보다 더 깊이 들여다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이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매일 서울의 작은 편집 스튜디오에서 다큐멘터리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 일하고 있었죠. 그 방에는 창문이 없고 화면과 장비만 있었지만 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가 새롭게 들려주는 이야기에 너무 신이 나 있었거든요. 한국을 모든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집착하는 나라로 보여주려던 예전 계획은 사라졌어요. 대신 저는 진실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죠.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서도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국가에 대한 이야기요. 오래된 통장을 들고 있는 노인,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젊은 학생들, 조선소와 제철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은 제가 처음에는 완전히 오해했던 결단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죠. 새로운 나레이션이 정말 솔직하게 느껴졌어요. 한국의 진정한 강점은 기술이나 경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의심할 때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며 살아남은 사람들의 정신입니다. 마지막 장면으로 저는 한국의 여정을 보여주는 세 가지 이미지를 선택했어요. 문화의 계승을 보여주는 현대식 한복을 입은 어린아이, 오늘날의 노력을 보여주는 반도체 공장의 기술자, 그리고 어려웠던 과거와 성공적인 현재를 연결해주는 통장을 든 노인이었죠. 마지막 날 장비를 싸고 있을 때 임 교수님이 제 호텔을 방문했어요. 그는 제 가방들을 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죠. 찾고 있던 이야기를 발견하셨나요? 그가 물었어요. 아니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인정했어요. 훨씬 더 좋은 이야기를 발견했어요. 제가 상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이야기를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게 바로 좋은 다큐멘터리 제작자를 만드는 거죠. 노먼 씨. 자신의 생각을 넘어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보는 건 말이에요. 뉴욕으로 돌아가는 긴 비행 중에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제가 무엇을 발견할지 너무 확신에 차 있었죠. 그저 자부심이 너무 강해서 모든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려는 나라라고 확신했었거든요. 제가 얼마나 틀렸던 걸까요? 멀리서 보면 지나친 자부심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 완전히 다른 것이었어요. 거의 없는 상태에서 나라를 재건한 사람들의 어렵게 얻은 자신감이었죠. 그들은 오만함에서 무언가를 주장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여러 번 거의 잃을 뻔했던 정체성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6개월 후 제 다큐멘터리가 완성됐어요. 뉴욕의 작은 극장에서 처음으로 상영했죠. 불이 어두워지고 영화가 시작되면서 긴장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제가 배운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영화가 끝났을 때 잠시 동안 방 안이 조용했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저에게 이야기하러 왔어요. 전에는 한국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한 여성이 말했어요. 이 영화가 제가 그들을 보는 방식을 바꿨어요. 많은 관객들을 놀라게 한 것은 다큐멘터리가 제 자신의 여정도 보여줬다는 점이었어요. 영화 전체에 걸쳐 제 이해가 어떻게 변했는지 볼 수 있었죠. 제 프로듀서가 애프터 파티에서 이 점을 지적했어요. 이걸 특별하게 만드는 건 에드워드, 영화가 진행됨에 따라 당신이 배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는 드문 일이죠. 그녀 말이 맞았어요. 보통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아는 전문가처럼 보이려고 노력하죠. 저는 반대로 했어요. 오해에서 통찰로 변해가는 제 자신의 여정을 보여줬죠. 다음 봄, 임 교수님의 편지를 받았어요. 편지 안에는
제 다큐멘터리를 사용해 사람들이 한국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신문 기사가 들어 있었죠. 그는 짧은 메모도 포함시켰어요. 때로는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꾸는 여정이 가장 위대한 여정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바꿀 용기를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메모를 집 책상 위에 붙여 놓았어요. 그것은 한국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을 상기시켜주죠. 진정한 지혜는 종종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때 시작된다는 것을요. 귀국한 이후 저는 다른 나라들도 다르게 보고 있어요. 그들의 행동 뒤에 어떤 역사가 있을지, 제가 모르는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지 자문해보죠. 판단하기 전에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 한국 다큐멘터리는 여러 상을 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자랑스러운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진실을 말한다는 거예요. 한국에 대한 진실뿐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을 오해하기 얼마나 쉬운지에 대한 진실도요. 식당에서 한국 음식을 볼 때나 TV에서 K-팝을 볼 때마다 제가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라요. 통장을 든 노인, 거친 손을 가진 용접공,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생각나죠. 이제는 표면 너머를 보게 되었어요. 그 아래에 있는 결단의 이야기까지요.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진짜 보물이에요. 성공적인 다큐멘터리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더 나은 방법이요. 가장 강한 의견이 종종 가장 의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 특히 우리 자신의 의견일 때요. 때로는 가장 위대한 발견이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볼 만큼 용기를 낼 때 일어나는 법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